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이 질문 좀 익숙하시죠? 네, 맞아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 같으면서도 또 선택들을 보면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특히 대전이라는 개념?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그 방금 말씀하신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 예시로 들면서 배전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택지가 충전, 방전, 대전, 분극 이렇게 있었죠. 네, 그중에서 왜 하필 대전이 답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대전이 정확히 뭔지, 특히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걸 확실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른 게 아니고 대전인지 그 논리까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자료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핵심 질문이란 선택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질문은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였고, 선택지는 1번 충전, 2번 방전, 3번 대전, 4번 분극.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자료에서는요, 먼저 대전, 한자로 띠 대자에 전기 점자를 쓰는 이 대전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딱 제시를 해요. 정의부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대전이란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 즉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전자라는 건 그 물질 안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유전자가 정상보다 많아진 상태. 아하,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는 현상. 질문에서 물어본 내용이랑 이 자료가 설명하는 대전의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정의만 딱 놓고 보면 답이 아주 명확해 보이죠. 그렇죠. 자료 설명대로라면 질문에서 말하는 현상 자체가 대전이니까 정답은 3번 대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대전 현상은 도대체 왜, 또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한 설명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대전이 일어나는 그 주된 원인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요? 네, 바로 마찰, 그리고 접촉, 마지막으로 유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물질 사이에 전자가 이렇게 뭐랄까 이동하면서 전기적인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대전 상태고요. 마찰, 접속, 유도. 마찰은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겨울에 스웨터 벗을 때 따끔 하거나 아니면 뭐 책받침 머리카락에 막 문지르면 달라붙고 하는 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마찰 대전 예시죠. 두 물체를 이렇게 문지르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넘어가면서 각각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접촉이랑 유도는요? 그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접촉 대전은요, 이미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대전된 물체를 다른 중성 물체에 그냥 직접 갖다 대는 거예요. 직접요. 그래서 그 중성이었던 물체도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유도 대전은 좀 다른데요. 대전된 물체를 중성인 도체에 그냥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돼요. 접촉은 안 하고요? 네, 직접 닿지 않아도요. 가까이 가져간 그 대전체의 영향 때문에 도체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막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 전부 결국엔 전자가 움직이거나 뭐 재배치되면서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된다. 이런 원리군요. 그렇죠. 마찰은 문지르고 접촉은 되고 유도는 가까이 가고 각각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자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대전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료에서는 또 대전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대전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플러스 대전, 마이너스 대전, 그리고 중성 상태 이렇게요. 중성은 뭐 양전하랑 음전하가 균형을 이룬 상태일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죠. 그럼 플러스 대전이랑 마이너스 대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이 부분이 좀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요. 플러스 대전은 물질 내부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상태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대전은 물질 내부에 자유전자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네. 잠깐만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니까 전자가 과잉되면, 즉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반대로 전자가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많아져서 양전하를 띈다고 배우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자료 설명은 그 반대 같은데요. 자유전자가 과잉인데 플러스 대전이고 부족한데 마이너스 대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물리 교과서 설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 이게 표준적인 설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 설명은 잘못된 건가요?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자료가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 풀이라는 아주 특정적인 맥락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시험 풀이용 설명이다. 네, 일단 이 자료의 플러스 대전과 마이너스 대전 설명 방식이 일반적인 물리 정의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료가 풀어주고 있는 문제 자체예요. 문제요? 네. 문제는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현상을 대전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연결짓고 있어요. 아, 즉,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 대전에 대한 세부 설명 방향이 일반적인 관점이랑 좀 다르더라도 전자가 과잉돼서 전기를 띠는 그 현상 자체를 대전이라고 본다는 점,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 설명에서는 어쩌면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에서 묻는 핵심 현상, 즉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것 그 자체를 대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이 자료 안에서는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돼요. 하긴 자격증 시험 준비하다 보면 특정 교재나 요약 자료들이 좀 시험 문제 유형에 딱 맞춰서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 자료만의 독특한 정의 방식을 쓸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실 때는 내가 보는 자료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어떤 문제랑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 설명의 좀 특이한 점보다는 전자 과잉으로 전기 띠는 현상, 이걸 대전으로 정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풀이의 핵심 열쇠인 셈이죠. 그렇군요. 아까 자료에서 예시도 든다고 하셨는데 유리막대랑 털가죽, 예시요. 그건 어떻게 설명돼 있나요? 아, 네.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유리막대를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유리막대가 플러스 대전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예시는 아까 말한 마찰을 통해서 대전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시 자체는 마찰 대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걸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만의 독특한 플러스 대전 정의, 그러니까 전자과잉 상태랑 연결 지으려면 역시 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보통 유리막대는 털가죽이랑 문지르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된다고 배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마찰로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현상 자체는 이해하되 그 세부적인 전화 종류에 대한 설명은 이 자료의 관점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설명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하고 인지하고 넘어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을 좀 확실히 하고 다른 선택지들은 왜 답이 안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블로그 자료는 그 현상을 대전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3번 대전입니다. 그럼 다른 보기들, 충전, 방전, 분극, 얘네는 왜 답이 아닐까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대전의 의미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먼저 충전은요, 우리가 보통 배터리 충전하듯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을 말해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 에너지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행위죠. 단순히 전자가 많아지는 현상하고는 좀 다르죠. 네,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 그리고 방전은 그 반대겠죠.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쌓였던 전하가 중화되면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번개 같은 것도 일종의 방전 현상이고요. 충전이랑 방전은 에너지 저장이나 사용과 관련된 거군요. 그럼 분국은요? 분극은 주로 절연체나 유전체 같은 물질에 전기장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물질 내부에 있는 양전하 플러스랑 음전하 마이너스의 분포가 미세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양쪽 끝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대전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물질 내부에서의 전하 재배치에 더 가까워요. 아, 그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대전이라는 게 그냥 물체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기를 띠게 되는 상태 또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게 훨씬 분명해지네요. 특히 문제에서처럼 전자가 많아진 상태를 물을 때는 더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거법으로 봐도 충전, 방전, 분극은 질문에서 설명하는 현상이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전을 정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대전이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 또는 현상 자체를 가리킨다는 점,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문제랑 대전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 자료가 특정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해설 논리를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을 기출문제랑 직접 연결해서 설명해 주니까요. 다만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그 자료의 설명 방식이 일반적인 물리 개념하고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대전 현상, 특히 특정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핵심은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가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져서 전기적인 불균형 상태가 되고 그래서 전기를 띠게 되는 그 현상 자체를 대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 다룬 그 특정 문제의 맥락에서는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명확히 정의했다는 점. 네. 비록 그 플러스 대전과 마이너스 대전에 대한 세부 설명에서 일반적인 관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긴 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는 대전의 핵심 정의, 즉 전자가 과잉되어 전기를 띠는 현상을 가리킨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런 대전 현상은 마찰, 즉 문지르기, 또 접촉, 갖다 대기, 그리고 유도, 가까이 가져가기 이런 원인들로 발생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개념을 더 넓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충전, 방전, 분극, 거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확실히 구별해야 하고요. 네.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본 것처럼요. 배전 같은 이런 기본적인 전기 이론 용어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그리고 때로는 시험 문제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게 당락을 가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분석한 자료처럼 학습 자료가 제시하는 정의와 그 문제풀이 논리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연습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특정 블로그 자료의 설명 방식이 일반적인 물리정의랑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잖아요. 네, 그랬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설명이요. 네. 이게 어쩌면 시험 대비용 학습 자료들에서 종종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일 수도 있어요. 같은 개념이라도 설명하는 각도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차이를 발견했을 때,
이거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요. 네. 왜 이 자료는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 설명 방식이 혹시 특정 문제 유형을 푸는 데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 표준적인 정의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아, 단순히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맥락을 파악해보는 훈련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고민의 과정이 여러분의 학습을 훨씬 더 능동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단순히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의 진짜 의미와 그게 적용되는 다양한 맥락까지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학습 자료들 사이에 그런 미묘한 차이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 지식 체계랑 문제풀이 전력에 어떻게 총합할 것인가?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학습 여정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또 다른 탐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